센터를 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나만의 스킬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산업이 돈을 많이 번다? 아니면 이게 트렌드다라고 해서 센터를 창업하면은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수의 고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피트니스 업계에서 산업의 본질적 문제를 고민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 18년차 트레이너이자 지금은 피트니스 솔루션 기업 휴먼 밸런스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정한겸님입니다. 단순한 운동을 넘어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며 기술과 철학을 연결하고 있는 분인데요. 오늘 그 여정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겸님. 네, 안녕하세요. 정한계입니다. 제가 대표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우연히 인스타 피드를 보다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 휴먼 밸런스라는 이름도 밸런스 피터라는 시스템도 너무 인상 깊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분은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너무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선생님을 안 지가 한 15년 전에 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히트 운동? 지금이야 많이 대중화됐었지만, 그때는 그런 컨텐츠가 많이 없었는데, 제가 그때 고민수 선생님 컨텐츠를 보고, 많은 영감을 받았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오래전부터 또 저를 알고 계셨다고.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 트레이너로 시작해서 창업가로까지 이 단순한 커리어 변화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떤 내적인 질문이나 변화의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어디서 항상 설명할 때도, 운동 전문가, 트레이너라고 항상 그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 누군가를 지도하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를 이제 수업적인 측면을 넘어서 산업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었었어요. 그런 계기에서 이제 서비스에서 조금 더 제품과 컨텐츠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어, 트레이너에서 이 스타트업 대표까지 사실 이 단순한 커리어 전환이라기보다는 뭔가 더 깊은 문제 의식과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밸런스 피터라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계기에는 대표님이 트레이너로서 직접 겪으셨던 한계나 업계 안에 존재하는 어떤 이런 모순들? 이런 게 영향을 줬을까요? 밸런스 피터를 만들게 된 이유는 뭐 저의 본질적인 문제인식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로 운동을 할 때 운동 전문가들은 내가 알고 있는 운동들을 이제 답습한 거를 알려주는 전달자에 좀 많이 치우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인식을 했어요.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운동을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대상자에게 맞는 운동을 전달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넓은 그런 운동에 대한 카테고리를 편집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효율적인 밸런스 피트한 서비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말에 공감이 가는데 내가 아는 걸 잊혀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해준다라는 게 밸런스 피터가 하는 역할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줄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한 3년 동안 운동 컨텐츠를 다 찍었었어요. 한 7천 개 정도의 운동 컨텐츠를 찍었고요. 그런 걸 찍은 이유는 그 대상자에게 맞는 운동을 믹스 앤 매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웨이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웨이트만, 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대상자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요가에 대한 요소를 쓸 수도 있고 필라테스나 웨이트나 다양한 움직임을 내가 필요한 운동 동작들을 편집해서 쓸 수 있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트레이너라는 존재가 사실 한 분야가 아니라 그 다방면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어야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 업은 일단 넓게 봐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깊게 저는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것 깊게 파려고 하면은, 건강이라는 게 스펙트럼이 되게 넓잖아요. 다양한 부분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깊어질 때가 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자기의 어떤 그 장점들을 깊게 하고 그런 부분을 고객한테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진화가 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것만 하다 보면 이게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있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트레이너를 오래 해 오시면서 음 제가 체대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흘러가면서 지금의 이 밸런스 피터를 어 런칭을 하면서 그러한 구조를 찾게 됐는지 그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뭐 밸런스 피터를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일단은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도 운동을 했어요. 육상을 했죠. 그때는 이제 스킬 위주로 많이 했었을 거잖아요. 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우리가 뭐 육상을 했다고 하면은 대학교 때는 이제 제가 트레이너 활동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진행을 했는데 하면서 그때 이제 퍼포먼스라는 영역을 배웠던 것 같아요. 민첩성, 근력, 근지구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깊게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두 가지로는 앞에 있는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깊게 공부했던 게 무브먼트, 움직임이고요. 그런 이제 스킬, 퍼포먼스, 무브먼트 이런 순서대로 저는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어,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카드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모듈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모듈을 만드니까 어떤 대상자가 와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명확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만든 게 밸런스 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듈화를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스스로 정리를 하면서 모듈화를 하신 건가요? 실제로 민수 선생님도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운동에 대한 그 모듈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재활에 대한 순서, 운동에 대한 순서, 그리고 휴식에 대한 중요성, 뭐 시간에 대한 중요성, 타이밍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은 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 틀을 제 스스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는 게 굉장히 많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정리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 휴식을 해야 되는 건 알고 모빌리티를 해야 되는 거 알고 이런 걸 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정작 시스템화한다든지 모듈화를 하려면 어떠한 구체적인 틀 안에서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대표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팁이 있을까요? 정말 공감하실 건데, 우리가,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할 때는 보통 우리의 니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든지, 아니, 몸이 건강해지고 싶다든지, 뭐, 발달시키고 싶다라는 그 니즈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다양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게 중첩되고, 내가 했던 내용들이 저기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그 단편적으로 봤던 그 뾰족함이 좀 넓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숲을 본다라고 하는데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자격증을 많이 따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면서 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그 부분을 어, 전체 틀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제 스스로 좀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휴먼 밸런스 그 직원 역량 시스템에 저는 넣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지난 10년간 현장을 지켜보시면서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일단 비즈니스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질문을 한번 해드릴게요. 샤넬 플랫백 2014년도에 샤넬 플랫백 가격이 407만 원입니다. 음.
몰랐네요. 지금 2025년도인데 샤넬 그 플랫백 핸드백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혀 예, 감이 오질 않네요. 1,500만 원이거든요. 400만 1,500만 원이 원. 지금 네, 1,500이라고요? 1,500만 원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2010년도에 그 샤넬백과 지금 25년대 샤넬백은 달라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블루투스 기능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최첨단 IT가 접목된 것도 아니고 가죽도 동일합니다. 다만 샤넬의 가치가 올랐죠. 근데 피트니스는 제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그 센터 이용료 가격은 동일합니다. PT 가격도 15년 전에도 5만 원이었고 지금 많이 좀 격차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은 5만 원보다 더 낮은 PT 금액도 많습니다. 우리는 소비재가 아니고 사치가 아니고 지역 중심의 이런 소비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샤넬이랑 비교하긴 힘들지만은 저희도 이런 생활형 피트니스에서 조금 더 산업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피트니스는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저가 그걸 HVLP라고 하는데 하이 볼륨 로우 프라이스 적은 마진에 많이 판매하는 구조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위에는 또 전문 니치 마켓을 겨냥하는 이런 이코넉스나 F45나 오렌지 시어리 같은 이런 부티크 피트니스가 요즘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산업은 저는 이제 웰니스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근감소를 예방한다. 아니면 어떤 당뇨나 어떤 질환을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단순히 운동을 통해 건강해진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전히 많은 피트니스 시스템이 이 외형 중심, 특히 체중 변화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데요. 대표님은 그런 접근 방식이 어떤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음, 예전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타는 거지, 비행기를 타려고 여행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운동을 하게 되면 살이 빠지는 거지, 살을 빼는 원래 운동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살을 빼는 것도 그들의 니즈고요. 어, 순환이 잘 되는 것 그들의 니즈고, 어떤 근감소를 예방하는 것도 그들의 니즈예요. 그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그들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을 빼는 운동이 전 단순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 그 니즈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유튜브를 쓸 때도 저는 다양한 운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영역에서 이 운동의 장점을 알려주고 싶은데 많은 대중이 원하는 건 살 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고객이, 전 원트랑 니즈라고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누거든요. 고객이 원하는 거는 살을 빼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너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원트는 살을 빼는 거지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니즈는 다른 거예요. 예를 그쵸? 들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복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동 전문가는 그들이 필요한 니즈를 원트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살을 빼는 것들이 고강도 운동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을 빼러 오신 분들이 재활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운동 선수가 강한 퍼포먼스 운동보다는
회복이 필요할 수 있는 이유도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들은 고객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AI나 분석 시스템 같은 기술들이 이 트레이닝 현장에 들어오면서 F45나 그런 부틱 스튜디오처럼 트레이너 한 명이 이제 여러 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어떤 방향으로 재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트레이너는 이제 최고보다는 only one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의 산업 형태가 인건비는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들이 소비하고 있는 운동 서비스의 금액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룹 형태라든지 어떤 AI나 이런 디지털 포메이션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트레이너들은 조금 더 나만이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고객이 실제로 피트니스에 대한 서비스를 이제 활용할 때 불편함 없게 쓰는 것들이 이런 테크 디바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레이너들은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only one으로. 나만의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옴니원이라는 게 어느 하나의 완전 전문가가 된다든지 나는 발 전문가야. 이렇게 굉장히 어 스페시픽하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정말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이 이젠 좀 되게 끝과 끝으로 나뉠 것 같아요, 그 전문가가 된다는 게.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그 옴니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온리원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산업의 형태에서 다양한 아까 얘기했던 디바이스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음, 우리가 살을 뺀다라는 전문가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도 저는 카테고리가 많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순환을 통해 가지고 살을 빼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근력 운동 베이스로 살을 빼는 분도 있고, 누구는 근력 운동이랑 어떤 웰니스 기계랑 그리고 뷰티를 이용해서 살을 빼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을 패키지화 시킨다고 시키면은 또 다른 서비스의 온리원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가 업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특히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려했던 게 굉장히 트렌드를 많이 쫓아가는 그런 스타일이 한국의 특히 중점적인 산업의 모델인 것 같아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되게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트렌드를 바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어, 고민수 선생님 주변에도 정말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거고, 피트니스 전문가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 보면, 어, 그 트렌드가 항상 변해도 그분들은 항상 잘 됩니다. 그냥 바람이라고 했었을 때 바람이 불든 바람이 불지 않든 그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잘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필라테스가 되게 성행했었잖아요. 너도 나도 필라테스 샵을 차리고 교육도 많이 생기고 했었지만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원래 필라테스를 하셨던 그 단단하게 하신 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잘 되고 있어요. 결국에 내가 어떤 거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을지를 깊게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게 저는 이 산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 나의 역량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밸런스 피터가 이 트레이너의 지속 가능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하나의 모델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그런 미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음, 밸런스 피터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내가 필요한 운동들을 손쉽게 영상화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통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제공받는 게 밸런스 피터의 궁극적인 모델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B2B 시스템이거든요. 강사들을 위해, 강사들의 수업을 도와주고, 고객한테 집중할 수 있게 만든 게 지금 밸런스 피터의 버전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어요. 진짜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음, 강사가 실제로 피트니스 센터 아니면 수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큐잉도 줘야 되고, 응대도 해야 되고, 자세도 봐야 되고, 시범도 보여야 되고, 되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밸런스 피터가 해주는 게 이제 화면을 통해 가지고 운동에 대한 컨텐츠, 뭐 휴식 시간, 강도, 템포 등을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만 만약에 해준다고 해도 실제로 강사가 고객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 그 피트니스 대표님들한테 베네핏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업계 사람들이 이직률이 되게 많이 높아요. 진입장벽도 낮지만 이직률이 많이 높은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센터에 와가지고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되게 많은 회원들을 유치를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그 강사만 나가는 게 아니라 고객도 나가. 그러면 센터 대표들은 다시 힘들겠죠. 그래서 밸런스 피터로 운동을 설정하고 시퀀스를 만들면은 센터 고유의 시퀀스를 프로그램을 그래도 보존할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왔었을 때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저희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센터를 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표님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조언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센터를 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나만의 스킬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산업이 돈을 많이 번다? 아니면 이게 트렌드다라고 해서 센터를 창업하면은 정말 큰 코 다칩니다. 피트니스 산업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가져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역량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져야 되는 거는 음, 내가 운동 전문가에서 창업을 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장르예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이거를 시스템화하고 재무적인 관점, 운영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배워가면서 창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플러스 실제로 그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정립해 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피터라는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이 삶에 대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이 운동 너머의 이야기,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삶의 구조와 태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대표님의 인터뷰나 강연을 보다 보면 단순히 이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숲을 보는 사람, 즉 전체 구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운동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좋은 운동이라, 와, 되게 좋으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좋은 운동은, 음, 나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너무 뻔한 이야기보다는, 음, 너무 많은 생각이 지나가서 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좋은 운동은 나에게 필요한 운동 플러스,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운동이 저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좋은 운동은 뭔가요? 저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아까 그 나에게 맞는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운동이어야 되고, 아까 우리가 말한 니즈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운동을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운동이란 일단 내가 하고 싶게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하다 보면 좋은 운동이 저는 계속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나이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 시즌이 있는 거죠. 우리 몸이 바뀌는 것처럼 이 운동에도 또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지식이 더 많아지면 또 거기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운동선수였는데 또 부상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에게 좋은 운동은 이제 재활에 관련된, 그래서 계속 변하는 게 그런 좋은 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지금 민수님 얘기 들으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기분 좋은 경험. 운동은 기분 좋은 경험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운동을 지속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은 기분 좋은 경험이 적어요. 힘들다, 아니면 변화가 없다, 다친다, 아프다, 피곤하다, 이런 것들로 하는데 실제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물론 피곤하지만 더 많은 좋은 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게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맞아요. 저도 공감이 되는 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도 이게 뭐 물론 스타일이긴 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더해, 더해, 막 푸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게 맞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 운동이라는 게 어떠한 힘든 일, 피곤한 일,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억지로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아마 좀 더, 그 사람에게 적당한 양으로 그 사람 기분 좋을 수 있을 만큼 해서 시작을 하면서 재미있는 요소를 넣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너무 공감합니다. 역시 컨텐츠를 잘 찍으시는 민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별을 시스템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알고는 있지만 그걸 시스템으로 하는 단계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하는 단계와 컨텐츠를 만들고 가르치는 단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선택하기 싫어서 그걸 안 간 게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는 너무 많은데 그 하나를 뭔가 시스템화한다든지, 왜 미국에는 저게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다르게 포장을 하잖아요. 가령 애니멀 플로우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라는 걸 제가 봤을 때 미국 친구들이 되게 잘 짜요. 크로스핏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이렇게 뭔가를 해가지고 딱 만들어내는, 그게 창의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스킬셋일까요? 이미 그 애니멀 플로우는 실제로 그런 동작들은 기존에 다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 이제 브랜딩화 시킨 게 그런 어떤 무브먼트의 하나의 그 프로세스인 거고, 저는 창의적인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창의적인 거는 내가 어떻게 재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창의적인 거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창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민수님이 알았던 다양한 운동에 대한 경험, 운동에 대한 동작,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반복하면서 했었던 노하우들, 그런 것들이 기존에 봤던 동일한 것들도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새롭게 저는 느껴졌었어요. 실제로 컨텐츠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민수님의 컨텐츠도 창의적이다. 크리에이티브적이다라고 저는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육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육상을 하게 되셨어요? 음, 다들 그렇겠지만은 달리기 잘하니까 체육 선생님이
너 한번 해보자. 라고 그냥 시작을 했고, 전문 육상 선수까지는 아니고, 그냥 체전을 나가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었고, 그걸 하면서 이제 육상에 대한 드릴, 이런 기초 체력을 다지는 방법들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표현하는 방식이나 편집하는 방식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엘리트 체육에서 또 시작하신 분들도 보면 거의 한 길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뭐 요가라든지 뭐 호흡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쪽은 거의 좀 다른 이런 업계처럼 느껴지는? 제가 본 게 맞나요? 본인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지향점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대한 지향점이, 자기 내면에 조금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요가나 이런 명상으로 많이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고, 누군가를 조금 더 많이 도와주고, 삶의 변화를 좀 즉각적으로 느끼고 싶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은, 실제 트레이너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의 건강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해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를 제가 답습을 하면서 제가 그냥 디파인 한 거고, 정의를 내린 거고, 그 정의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그냥 카테고리화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중요한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운동하기 전에요? 운동을 준비 시작하기 준비 전에. 운동, 맞죠. 그러면 이제, 네, 준비운동 중요한데, 운동이라는 요소를 말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잘 자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마음이 안녕한지, 이 세 가지 베이스를 깔고 운동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운동을 해봤자, 해봤자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운동을 해도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차곡차곡에 대한 그 빌드업을 하는 거를 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이제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카디오, 심폐운동. 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병원에서 퇴원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걸으세요. 좀 움직이세요. 이거잖아요. 그게 어, 심폐운동을 해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심장과 폐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피가 돌아야지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근육의 비대가 잘 일어나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순환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까 그들의 원치는 몸을 크게 만드는 건데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니즈는 심폐 운동이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 틀을 만들면은 쉽게 제안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인상 깊었던 단어가 밸런스피였어요. 이 단어만 들어도 철학과 시스템이 결합된 느낌인데요. 이 개념에 담긴 뜻과 방향성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밸런스 오피는 실제로 휴먼 밸런스가 추구하는 철학의 기본적인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밸런스입니다. 밸런스가 맞춰졌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맞춰져야 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양한 관계나 아니면 시간 그리고 환경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 삶의 밸런스를 많이 잃어요. 그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삶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지를 어, 첫 번째로 전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밸런스 소피라는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책이었어요? 책이었어요. 아니, 네. 그 PDF 파일은 봤거든요. 짧은 책이죠.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그걸 어, 보면서 이분은 그냥 운동을 하신다기보다 정말 깊은 사유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뒤에도 보면 이 책 다 대표님 책인가요? 여기는 사실상 이 회의실이라서 제 책은 다 아니고 공용으로 쓰고 있는 책들입니다. 근데 저는 책 보는 거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원래 운동을 또 하시면서도 책을 학창 시절 때부터 이렇게 많이 읽으셨나 봐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제가 호기심이 많아요. 어. 민수님, 뭐 제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추천하는 책을 뭐 말해 달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저는 역으로 질문해요. 너가 관심 있는 게 뭔데? 그러면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는 뭐 어떤 지식을 체득을 하는 거잖아요. 체득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저는 그런 호기심이나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책을 그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 단어 하나 그 연결을 하는 거가 지식은 있지만 그걸 통합해서 연결해서 또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사유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와 닿았고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운동, 기업, 기술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데 결국 그런 활동들을 통해 대표님이 그리고 계신 삶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런 활동들이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속적으로 내가 건강해야지 어떤 거든 내가 호기심 있는 것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연인, 내 주변 사람 챙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 수- 수- 때때로 항상 배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 게 제 삶의 모토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대표님에게 이 균형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또 그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도저히 지금 균형을 많이 유지 못하고 있는데, 음, 균형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은 일단 제 스스로에게 약속을 만드는 거죠. 그게 루틴이죠, 루틴. 루틴들을 만드는 거를 첫 번째로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트레이너 때는 어떤 때는 되게 루틴화 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수업을 하고 이때 밥을 먹고 또 수업을 하고 어떤 데 여가 생활하고 이게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예전에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돈을 벌었었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결과를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들이 일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항상 고민이었는데, 모든 일을 마치고 누워도 끝나지 않은 느낌을 항상 받았었어요. 왜냐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루틴을 잡아도 항상 루틴이 깨지는 일정들과 미팅들과 다양한 사건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조직 관리부터 해서 재무적인 것들,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이슈들 되게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것들 하면서 제가 그 밸런스를 맞추는데 이제 가장 집중을 하는 거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인데, 어, 어떻게 시간을 관리를 하냐면요. 오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 세 가지만 끝내고 나머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루틴으로 잡혀져 있어요. 음. 혹시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운동도 있나요? 없습니다. 운동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아. 어, 아침 저녁으로 수영을 끊어놨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수영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가장 중요한 게 제한테는 심폐운동과 근력운동인데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수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영을 하게 되면은 깨끗이 씻을 수도 있고, 심폐운동도 하는데, 짧게 하면은 근력 운동도 되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항상 루틴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업계에 있으시면서 지식적인 부분에서 예전에는 이게 맞다라고 알려졌지만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르게 된 케이스들도 좀 있잖아요.
가령 어 "지방은 나쁘다. 그래서 지방 먹지 마. 줄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상은 지방이 주 원인이라기보다는 물론 거기에 다른 타입의 지방이 있지만 "설탕,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알려졌던 게 지금과 다른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특히 운동 쪽에서 보자면? 너무 많은데,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마인드셋이요. 마인드셋. 저는, 운동을 하면은 무조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주의였거든요. 운동을 하면은 무조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좋은 운동을 해도. 근데 그 운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 운동을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운동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도 운동의 효과가 저는 다르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가령 저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방금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러면 마음이 안 좋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운동하는 거는 방금, 신호등에서 차랑 부딪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헬스장 온 거랑 동일한 상태거든요. 그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은 몸의 상태도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통증을 관리하는 거는 안테리어 싱글레이트라는 그 똑같은 전척도내 상회 여기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감정과 통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과 인지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운동에 대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통증은 단순히 이 조직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뇌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나에 대한 통증 관리도 뇌의 관리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운동을 할 때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 상태 그리고 그 지난 환경을 되게 많이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히려 그렇게 감정에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운동이 또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고 그것을 또 날려버릴 수 있는 어떠한 탈출구가 된다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잖아요. 감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굉장한 충격이 왔을 때 만약에 운동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음, 그 사람한테 먼저 인지를 시켜주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민수님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상부 승모근이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형태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상부 승모근에 힘을 뺄 수 있게 운동을 시켜주고 호흡을 알려주고 어, 거기에 맞는 운동을 시키면은 이런 요소, 형태적인 것들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 마음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알려주는 건 스스로가 어떤 부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바라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그런 부분이 운동이나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항상 믿음을 주고 그런 부분을 정보 전달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상대방을 잘 관찰해야 되는 능력 또한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남을 이해하고 타인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에 대한 수련은 어떤 식으로 해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 대한 수련은 민순이가 동일하게 운동이고요. 운동을 하면서 스스로의 게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 한계에도 한번 부딪혀보고 그 한계에서 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먼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운동 얘기로 안 하고 실제적인 방법을 한번 알려주고 싶네요. 갑자기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게 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물론 어디 명상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제 나다움을 찾고 자기 객관화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그릇에 너무 많은 음식을 담아져 있어요. 그러면은 나를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싹 다 비우고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일단 넓게 비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닮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멘토들에게 그런 자문을 구하는 게, 저는 실제적으로 가장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대표님께서 지인분한테 뭐를 질문하시는지, 그리고 받으셨던 피드백이 뭐였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나를 더 잘 아는데 활용을 하실 수 있었는지. 저는 어, 제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고민이 있을 때, 그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저는 항상, 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보는 거는 일단, 어, 제가 증명하고 있는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저의 전체를 바라봐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음, 조금 더 딥하게 얘기해 보면 저는 그분한테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고 싶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 농담을 듣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농담을 한다라는 거는, 어, 내가 생각하는 고통보다 그분이 더 많은 고통을 느껴가지고 쉽게 얘기할 때 오히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려움이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민순이한테 가가지고, 아, 씨, 운동 너무 힘들어요. 30분 했는데 운동 너무 힘들어요. 야, 씨, 나 6시간째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그 위로를 받거든요. 그냥 민수님은 그 경험에서 이제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그 농담이 저한테 유머로 다가왔고, 그러면 나는 민수님은 6시간 하는데 내 30분? 가지고 하면 되지 뭐.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수님 채널을 보면서도 위로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이거 별거 아니야. 할 수 있어. 야, 난 이거보다 더한 것도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민수님 농담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음, 많은 구독자분들이 용기를 얻고 삶이 변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결국 어떤 기술이든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멘토분을 가까이 두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이런 인간과의 관계가 또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팀원이나 트레이너나 이 현장의 전문가들과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이런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나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만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네. 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감, 태도, 마음가짐. 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한 의사 전달보다 공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다 보면 일과 일 사이에 그 빈틈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팀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공감대 형성, 그리고 명확한 의사 전달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도.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왜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그런 분들의 공통점들은 전부 다 태도가 좋습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존중할 줄 아는 분들이 저는 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운이 아니고 그런 태도들이 겹겹이 쌓여서 그런 운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얘기한 마음가짐. 내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그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저도 지금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트레이너만 저희 기업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디자이너도 있고요. 개발자,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도 있고 다양한 그 팀빌딩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 개인의 역량은 뛰어난데 피트니스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없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좋은 아웃풋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일에 그 투입이 되고 진정성을 바라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업계에서 일을 하시면서 내가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이 있다라고 하면 몇 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제 대표님처럼 그런 사업을 꿈꾸고 사업을 키우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 어, 내가 어떤 일을 이제 정하고 한 길로 가야 된다고 방향을 설정을 하다 보면은 깊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수단에 많이 그 직업을 선택을 하다가 그런 돈을 넘어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하나의 가치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피트니스 산업이 엄청나게 영업이익률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경쟁자도 많고요. 아까 제가 그 2015년이라 2025년도 가격도 변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 나만의 이유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창업은 되게 추천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깊게 고민을 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 해결책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저는 창업을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신 나만의 이유는 뭘까요? 저희 휴먼 밸런스가 아니라 피트니스를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거는 웰 밸런스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야지 우리 삶의 밸런스가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향점으로 저는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그림은 음, 웰리스 호텔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배웠던 운동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운동 기구, 이런 것들이 결국엔 하나의 공간과 경험에서 형태적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웰리스 호텔은 실제로 스테이 머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실제로 나에게 휴식을 주고 회복을 하고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만들고 싶어요. 사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인데 바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네, 네. 저도 사실 그런 걸 꿈꾸곤 해요. 이 웰니스 호텔과 같이 모든 이런 다방면에서 우리의 전반적인 이 웰네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이 그 꿈 꼭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대표님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있다면 뭘까요? 중요한 화두요. 지금 민수님 인터뷰하기 전까지 했던 게 저희가 웰리스 행사를 6월 달에 진행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강사 선생님들 섭외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섭외하고 기업들 이제 그 매칭시키는 그런 작업을 협찬사 것들 기획하고 그 다시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요. 지금 저는 그 웰리스 호텔을 짓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시각적으로, 형태적으로, 활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할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삶의 방향이나 개인적인 비전이 있다면 들려주실래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던 웰니스 호텔을 짓고 싶고요. 거기에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은 거기에 맞는 경험이 더 많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한 호텔 10곳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시설을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면서 어, 많은 경험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웰니스 행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행사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되게 많이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혹시 이 업계에서 아직 아무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꼭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주제나 이런 메시지가 있으셨다면요? 제가 피트니스 씬에 오면서 저희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트니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헬스장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서 끝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영역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트레이너를 하게 된 이유도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저는 뭐 이런 말 좀 외람되지만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보다 우리 운동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헬스케어 전문가들, 피트니스 씬에 있는 분들이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님의 인간미를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질문 몇 개 드려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떠오르는 답 부탁드립니다. 요즘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수영할 때, 저 방금 생각했어요. 수영할 때라고 하실 것 같다고. 네, 수영할 때, 예, 음. 온전히 호흡에 집중하니까 진짜 살아있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음, 뭔가 메이드가 됐을 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왜냐면 저희는 프로젝트가 무조건,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성사가 됐었을 때,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 루틴에서 절대 빼먹지 않는 한 가지는? SMR, 그 셀프 마이오파셜 리리즈, 폼롤러로 끝나기만 하고, 그 모빌리티 스트레칭 루틴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나의 의외의 모습이 있다면? 음, 귀여움, 의의 모습, 제가 너무 진지하다, 뭐, 저희 회사에서는 너무 강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드리는데요. 저도 어떤 영화나 책을 보고 울기도 하고요. 40대라서 그런지 눈물도 많아지고 감수성이 생각보다 풍부합니다. 그리고 문화 활동을 되게 좋아해요.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미술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진이랑 이렇게 보면서 그 얼굴에 귀여운 얼굴, 다 귀여우시다 그랬는데, 직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의외네요, 오히려. 장난을 많이 쳐요. 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며 운동이라는 이 외형을 넘어 철학과 질문에서 시작된 일이 어떻게 산업과 삶의 태도까지 바꾸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단순한 운동이나 기술을 넘어서 이 왜라는 질문을 놓지 않으며 현장을 바꾸려는 진심 어린 시도에 많은 분들이 깊은 영감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 역시 그 진심과 따뜻함에 감동받았고 앞으로의 여정도 응원하겠습니다. 정한겸님, 오늘 고온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함께 고운해요.